겉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진짜 얼굴은 가면이었다. 성요셉 고아원에 다녀왔다. 내 정체 다 알아냈다. 맞아요. 저는 윤정의 딸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고 적과 적만 남았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단 말이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평온한 일상.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집안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원수로 마주해야 하는 운명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0년 원한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대저택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습니다. 붉은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마당 한쪽에 심어진 감나무에서는 마지막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정옥, 그리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정옥은 올해 7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남편 없는 이 큰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의 정체는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죠. 수진은 40살의 여인입니다.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단정하죠. 말투도 공손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냅니다. 겉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정옥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진에게는 뭔가 감춰진 면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수진이 공손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상은 특히 풍성했어요. 정욱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갓 담근 김치까지 올려져 있었죠. 수진의 요리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의 입맛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수고했구나. 정욱이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지만 시선은 며느리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묘했거든요. 겉으론 공손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민수는 어디 갔냐?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시락 싸서 보냈으니까요. 수진이 대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앉는 모습조차 정욱의 눈엔 거슬렸습니다. 너무 당당했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민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야근이 잦았는데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정욱이 말하며 밥을 떠넣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밥을 먹으면 늘 이랬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버님 얘기 들으니까 새삼 그립네요. 저도 아버님을 더 오래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수진이 말하며 젓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욱은 이 말이 이상했어요. 진심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이 너무 능숙했죠. 마치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겨우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정욱은 수진이 이 집에 온 첫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수진을 데려왔을 때 정욱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저 아이는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야. 뭔가 감추고 있어. 정욱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직감이었죠. 수진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비밀 말이에요.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욱에겐 더욱 의심스러웠죠. 너무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연습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됐다.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거라. 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수진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욱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립기만 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기분을 이해해 줄 텐데 싶었어요. 남편은 늘 정욱의 직감을 믿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저 아이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스러워. 평범한 며느리라면 실수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정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네요. 이미 자러 들어갔는데 왜 다시 나올까요? 정욱은 몸을 숨기고 복도를 살짝 내다봤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나온 건가 싶었는데 수진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 게 아니라 냉장고 뒤편에 손을 넣어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뭐가 있다는 거지? 정욱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뒤에 뭘 숨겨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자신 모르게 말입니다. 수지는 몇 분 동안 그곳을 뒤적거리더니 뭔가를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진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정욱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봤습니다. 냉장고 뒤편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 그곳에서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정욱의 눈은 분명히 봤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을 준비하는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수진도 옆에서 부지런히 도와주고 있었지만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송편 만들 준비 다 됐어요. 소는 팥소로 할까요? 아니면 깨소로도 좀 만들까요? 수진이 물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송편 만드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까요? 마치 어릴 때부터 이런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온 것처럼 말이에요. 팥소하고 깨소 둘 다 만들자. 민수 아버지가 깨소 송편을 좋아하셨거든. 아, 그러셨구나요. 알겠어요. 수진이 대답하며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욱은 수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깨소 송편 만드는 법을 아냐? 정욱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잠깐 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손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 너희 할머니도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정욱이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이 말하는 할머니 얘기가 진짜일까요? 뭔가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정욱은 수진에게 장을 보러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 방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다. 혼자 가겠다. 너는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고 있어라. 정욱은 일부러 쌀쌀맞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도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화장품과 액세서리, 그리고 평범한 개인용품들 뿐이었죠.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정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욱의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윤정이 있었거든요. 윤정은 정욱의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하지만 윤정은 40년 전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큰 사고를 치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채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윤정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대략 1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설마. 정욱이 중얼거리며 다른 사진들을 뒤적거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조금 더 자란 그 아이가 윤정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욱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수진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수진이 분명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똑같았어요. 특히 그 특유의 눈빛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윤정의 딸이라는 얘기잖아요. 윤정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정욱은 급히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윤정은 40년 전에 집안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죠.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로 크게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그런 윤정의 딸이 어떻게 민수와 만났을까요? 그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욱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재빨리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수진이 송편을 다 빚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응, 다녀왔다. 정욱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적으로 보였거든요. 송편 다 만들었어요. 내일쯤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다. 정욱이 건성으로 대답하며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윤정을 닮았더군요.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전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수진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놨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욱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죠. 아니다, 괜찮다. 명절 준비하느라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러시구나. 수진아, 우리 엄마 무리하지 않게 잘 챙겨드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수진이 대답하며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는 걸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뭘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 설마 복수하려는 건 아니겠지. 정욱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정의 딸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며칠 동안 정욱은 밤잠을 설치며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정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수진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정욱은 수진에게 제사 준비를 맡기고 혼자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속 의심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제사 지내는 날인데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눈에는 그 걱정도 가짜로 보였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겠다. 제사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해라.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욱은 수진의 인사를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성요셉 고아원이었어요. 40년 전 윤정이 임신했을 때 머물렀다는 곳이었죠. 당시 가족들은 모두 윤정이 아이를 낳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까지 가는 길이 멀었지만 정욱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고아원은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어떻게 오셨나요? 고아원 사무실에서 나이든 수녀님이 정욱을 맞이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설명했어요. 40년 전에 윤정이라는 여자가 여기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요. 그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40년 전이라. 그때 기록들은 대부분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수녀님이 오래된 장부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과연 윤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있네요. 윤정이라는 분 1984년에 여자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아이 이름은 수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수진이 윤정의 딸이 맞았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기록을 보니 한 달 정도 여기서 지내다가 어머니와 함께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정욱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보통은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행선지를 적어두는데 이 경우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정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윤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였습니다. 혹시 그 윤정이라는 분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나요? 죽음에 관한 기록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보통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죠. 정옥은 고아원을 나와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만약 윤정이 죽었다면 수진이 혼자서 복수를 계획한 것일 테고, 살아있다면 둘이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구청 민원실에서 윤정의 사망신고서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윤정의 사망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은 사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윤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윤정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건가? 그리고 딸을 우리 집에 보낸 건가? 정옥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수진이 우연히 민수와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분명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옥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이 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복수를 하려는 걸까요? 그때 일이 그렇게 원한이 될 만한 일이었나요? 정옥은 4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크게 다퉜었죠. 윤정은 막내딸이었는데 자신의 몫을 더 달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 금고에서 돈을 훔쳐간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당시 윤정은 임신 중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죠. 가족들은 분노했고 윤정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때 윤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언니, 나를 이렇게 버리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소리려니 했었는데 정말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 혼자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더군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사 지낼 시간이에요. 수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옥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거든요. 제사상 앞에 앉아서 절을 올리는 동안 정옥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윤정이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도 어디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네. 괜찮아요. 이런 일은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죠. 수진이 대답하며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정옥은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는 걸 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정옥은 수진과 둘만 남게 됐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만나러 나갔거든요. 거실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공기가 무거웠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너에 대해 알아보러 다녀왔다. 정옥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서로 정체를 아는 상황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내셨는데요?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어요. 수진이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 계집애가 정말 윤정의 딸이구나.
그리고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어. 정욱의 독백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40년 전의 원한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욱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적과 적이었죠. 성유셉 고아원에 다녀왔다.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순간 놀라는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시구나요. 그래서 뭘 아셨는데요? 내 정체를 알았다. 너는 윤정의 딸이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윤정과의 마지막 대화, 그 차가운 눈빛, 복수를 다짐하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수진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곧게 펴고 정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윤정의 딸 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죠. 그럼 너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민수에게 접근한 거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욱의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수진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확히 말해라. 너희들이 뭘 원하는 거냐? 너희들이라뇨? 수진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확신했어요. 수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윤정도 살아있겠지. 내가 구청에서 확인해봤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더라.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욱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낸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실 줄은 몰랐네요. 40년 전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거냐? 정욱이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와서 정욱 앞에 내려놓았죠. 어머님이 목이 마르실 텐데 물이라도 드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이 중요하냐? 정욱이 화를 내며 물잔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태연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거였어요. 정욱과 수진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뭐하고 있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정욱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민수가 의심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이 얼른 일어나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일찍 왔네요. 배고프죠? 뭔가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야, 밖에서 먹고 왔어. 그런데 정말 괜찮아?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괜찮다. 오늘 제사 지내느라 좀 피곤할 뿐이야. 그렇구나. 그럼 일찍 주무세요. 수진아, 너도 오늘 고생 많았어. 민수가 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욱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민수가 씻으러 들어간 후 정욱과 수진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을 아꼈어요. 민수가 있으니 함부로 큰 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내일 이야기 계속하자. 정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무슨 준비? 진실을 들을 준비 말이에요. 수진의 말이 섬뜩했습니다. 정욱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정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과 함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정욱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어요. 윤정이 나타나서 복수하겠다고 소리치는 꿈이었죠. 아침이 되자 정욱은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어요.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았죠.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버렸거든요. 민수가 일하러 나간 후 정욱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어요. 자, 이제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정욱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뭘 원하냐고요?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거죠. 그게 뭔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이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분노가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40년 동안 쌓인 원한이었거든요. 우리가 뭘 빼앗았다는 거냐? 윤정이 먼저 돈을 훔쳐간 거잖아. 훔쳤다고요? 그건 원래 우리 엄마 몫이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정욱은 깨달았어요. 수진이 사실을 왜곡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 어머니가 너에게 거짓말을 한 모양이구나. 거짓말이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양심이 있으시면 그때 일을 제대로 기억해 보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요? 40년 전 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럼 너희 엄마는 지금 어디 있냐?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수진의 대답이 섬뜩했습니다. 윤정이 정말 나타날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정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정욱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당황했어요. 변호사가 왜 찾아온 걸까요?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고인이 되신 김태수 씨의 유언장 집행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정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라니요.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유언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증도 받은 정식 유언장이에요. 혹시 실내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욱은 어리둥절한 채로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실 수 있을까요?
유 원장 낭독은 상속인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는데요. 퇴근하면 집에 올 텐데. 정욱이 말하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할게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너무 침착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1시간 후 민수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뛰어온 모양인지 숨이 가빠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급하다고 해서 회의도 빠지고 왔는데 유 원장이 있다고 하는구나.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유 원장을 남기셨다고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유 원장이에요.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뜯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유 원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욱과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반면 수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김태수의 유 원장. 나 김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윤정의 아이에게 물려준다. 둘째, 집과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역시 윤정의 아이에게 상속한다. 셋째, 이는 내가 과거에 윤정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의 의미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정욱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넷째, 윤정의 아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정욱과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정욱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그런 유 원장을 남길 리가 없어요. 정욱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공증을 받은 정식 유 원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언제 작성한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성일자는 작년 12월 15일입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이네요. 정욱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혼자 외출했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유 원장을 작성하러 간 거였어요. 그럼 이 집도 재산도 모두.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윤정의 아이인 수진 씨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그 순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었죠.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요, 민수 씨.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네요. 진실이 뭔데?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수라니. 무슨 복수? 어머님이 잘 아실 거예요. 수진이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유 원장 낭독은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상속 절차는 수진 씨와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요.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필적 감정과 공증 절차를 모두 거친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이야? 정말 복수를 위해서 나와 결혼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에 대한 감정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욱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정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것이에요. 어머님과 민수 씨는 나가셔야 해요. 나가라고? 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예요. 수진의 말에 정욱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야.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 있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시간은 드릴게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러 갔어요. 그리고 잠깐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언니, 오래 기다렸죠? 정욱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40년 만에 듣는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윤정의 모습은 여전히 정욱의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다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진 것만 달랐죠.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윤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말문이 막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신우이가 살아서 나타났으니까요. 윤정아. 정욱이 간신히 윤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엄마가 이렇게 충격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분이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고모야. 윤정이. 고모요? 저한테 고모가 있었나요?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여동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래전에 집을 떠났어서 내가 모르는 거야. 윤정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카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셨던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윤정과 정욱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윤정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그동안 고생 많았죠? 엄마. 수진이 윤정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모녀의 재회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차갑고 무거운 기운만 흘렀죠. 정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녀가 함께 나타난 이상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정아,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정욱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정이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원하는 거요? 당연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게 뭔데? 언니가 정말 모르시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요? 윤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40년 전 일을 떠올려 봤어요. 과연 자신들이 윤정에게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40년 전 일을 말하는 거라면 내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가족 돈을 훔쳐간 건 너였어. 훔쳤다고요? 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게 훔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원래 내 몫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유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나눈 거였어. 법적으로요? 그럼 도덕적으로는 어땠나요? 윤정의 말에 정옥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시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약속 말이에요. 정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다는 거냐? 아버지가 저에게 따로 더 많은 몫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윤정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야,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주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저만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거든요.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었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없었다고요? 언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윤정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령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도 유언장이 없었잖아. 법적으로는 균등 분할이 맞아. 법적으로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어떤가요? 윤정의 말에 정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때 윤정이 억울해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돈을 가져간 건 잘못이었어. 가져간 게 아니라 제 몫을 찾은 거예요. 내 몫이라고 해도 혼자 다 가져갈 순 없는 거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전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수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이제 와서 과거 일로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 이미 지난 일이야. 정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정이 차갑게 웃었어요. 지난 일이라고요? 저한테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저는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수진이를 우리 집에 보낸 거냐? 보낸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자기 몫을 찾아온 거죠. 정옥이 갑자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말이에요. 그럼 남편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냐? 당연하죠. 오빠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윤정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윤정이 편지를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정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정옥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언제부터 오빠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냐? 몇 년 전부터요. 오빠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정옥은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배신한 셈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정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가 주인이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걱정 마세요.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윤정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승자가 패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남편의 방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윤정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정옥은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를 말이에요. 그 편지들을 읽은 후 정옥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윤정과 주고받은 편지들에는 정옥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편지에서 남편이 윤정에게 쓴 고백이 정옥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윤정아, 사실을 고백한다. 내가 집을 떠날 때 나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사업상 속인 사람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윤정의 친아버지는 내가 사기를 쳐서 파산시킨 사람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윤정의 친아버지를 파산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윤정이 고아가 되어 남편의 부모가 입양했던 거였죠. 정옥은 그동안 윤정을 친시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남편이 망하게 한 사람의 딸이었던 거예요. 며칠간 정옥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평생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일주일 후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윤정과 수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정옥이 편지 뭉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윤정아,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해보자. 정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섞인 당당함이 느껴졌죠. 언니가 뭘 알고 싶으시는데요? 윤정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정옥이 편지를 발견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이 편지들이 전부 진짜냐? 정옥이 남편의 편지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의 얼굴에서 잠깐 놀라는 빛이 스쳤지만 금세 차분해졌어요. 편지를 보셨구나요. 다 봤다. 남편이 내 친아버지를 파산시켰다는 것도, 그래서 내가 고아가 되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다는 것도 말이야. 정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냐? 왜 그때는 유산 문제로만 화를 냈냐?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 윤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제 친아버지를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말이에요. 언제 알게 된 거냐?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럼 나만 몰랐던 거냐? 어머니도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임종 전에 고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정이 또 다른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편지예요. 아버지가 쓰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옥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윤정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친아버지 박철수 씨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태수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분을 속였다. 부도덕한 계약으로 그분의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 후 내가 고아가 되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죄책감 때문에 널 친딸처럼 키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편지를 읽으며 정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시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였던 거고. 언니, 그래서 윤정이를 그렇게 예뻐하셨던 거구나. 죄책감 때문에 말이야. 정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어요? 미안해, 수진아. 너무 복잡한 일이라서. 그리고 내가 복수심에 더 불타오를까봐 걱정됐어. 윤정이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욱이 소파에서 일어나서 윤정과 마주 섰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냐? 단순히 유산을 되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야. 복수예요. 윤정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오빠가 제 친아버지에게 한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가 잃은 만큼을 정확히 돌려받고 싶었고요. 사과라니. 네. 오빠는 평생 죄책감만 가지고 살았지 제대로 된 사과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한테도 제 친아버지 영전에도요. 정욱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게 한 거구나.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말이야. 죄책감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오빠가 스스로 속죄하고 싶어 했어요. 윤정이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빠가 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정욱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나는 내 친아버지를 속여서 큰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 돈으로 지금의 재산을 모았다. 이제라도 그 죄를 갚고 싶다.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욱에게도 미안하다. 평생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서 말이다. 편지를 읽고 나니 정욱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이유, 윤정을 특별하게 대했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유언장을 남긴 이유까지 말이에요. 그럼 이 집도 모든 재산도 원래 윤정이 아버지 것이었다는 얘기냐?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제 친아버지가 잃은 재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욱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집이 누려온 모든 것들이 사기로 얻어진 것이었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저도 그렇게 냉정하지는 않아요. 윤정이 정욱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과 재산의 절반만 돌려받을게요. 나머지는 언니와 민수가 가지세요. 절반이라고? 네. 제 친아버지 몫만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으면 돼요. 오빠가 자수성가로 번 것까지 다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정욱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수진이와 민수는 이혼해야 해요. 정욱과 민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윤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잖아요. 수진이도 고백했듯이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고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윤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가요? 복수에서 사랑으로? 그럼 그 사랑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혼해야 해요. 수진아. 민수가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민수 씨.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진심을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저는 당신을 속이고 있었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신들 세대의 죄가 젊은 두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든 거였어요. 수진아, 정말 그게 내 진심이냐? 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얽혀있던 원한의 고리가 풀리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처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윤정과의 합의에 따라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받았고 그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혼자 사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가 짐을 정리하는 정옥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수속을 마친 민수도 따로 원룸을 구해서 나갈 예정이었어요. 괜찮다. 이제 혼자 지낼 때가 됐어. 정옥이 남편의 유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유품들 중에는 윤정과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었어요. 정옥은 그 편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안부는 확인할게요. 그래라.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정옥이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실감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과의 이혼이 그에게는 큰 상처였거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수진도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죠. 어머님, 민수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수진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였죠. 수진아. 민수가 수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지? 정옥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같이 해보자고 해서요. 그래, 잘 됐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겠어. 정옥의 말에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는데. 됐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정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민수에 대한 감정이 정말 진짜였냐?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도 그 감정도요. 수진아.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정말 놓아주세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옥과 민수는 각자의 새로운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윤정과 수진이 그 큰 집에 혼자 남게 된 거였어요. 정옥의 새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정옥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정이었어요. 언니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냐? 저도 그럭저럭요. 전화기 너머로 윤정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틀 후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냐?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후회돼요. 뭐가?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집착했던 게요. 결국 수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는 원하던 걸 다 얻었잖아.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윤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부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민수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해서요. 정욱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야. 매일 멍하니 있어. 언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냐? 우리 세대의 원한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준 거 말이에요. 윤정의 말에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은 정욱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언니, 수진이와 민수, 다시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저도 놀라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정욱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했는데 다시 만날 수는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요. 정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행복을 생각하면 윤정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물어봐야겠다. 정말요? 윤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확답은 못하겠지만 물어는 보겠다. 그날 저녁 정욱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소식 들어봤냐? 아니요, 왜요? 윤정이가 그러는데 수진이가 부산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민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떠냐? 정말 수진이를 잊을 수 있겠냐? 모르겠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냐?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말이야. 민수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생각나요. 수진이가요. 정욱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욱과 윤정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집 근처 국밥집에서였어요. 민수가 뭐라고 해요? 윤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수진이를 못 잊고 있더라.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국밥을 뜨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화해할 수 없을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해라. 정욱이 젓가락을 멈추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4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도는 해보자. 두 사람이 마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 관계는 끝낸 셈이었어요. 몇 달 후 수진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윤정의 설득 때문이었어요. 민수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말이에요. 1년 후 수진과 민수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욱과 윤정이 모두 참석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욱과 윤정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다행이다. 언니, 우리도 이제 편하게 지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계속 미워하고 살 순 없잖아요. 정욱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이 찻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원한의 시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죠.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굴레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용서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관계라는 걸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복수의 시작이었고 복수라 여겼던 선택은 또 다른 사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일까요? 끝없는 파멸일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